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폐 금융론의 큰 그림을 보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조율하는 표준적 통화 정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고지를 하나 넘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산 너머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비표준적 통화 정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꺼내든 말 그대로 비장의 카드였거든요. 경제학 교과서가 새로 쓰여질 정도의 혁명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이때 중앙은행이라는 구조선이 나타나서 금리 인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펌프로 막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물을 퍼내고 또 퍼내다 보니까 이 펌프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쾅 하고 닿아버린 거예요. 바로 금리가 제로, 0%가 된 거죠. 중앙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실칸이 전부 소진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논의를 촉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그 한계까지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속도 아닌가요? 2007년 9월 미국 연준이 5.25%였던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해요.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불과 7개월 만에 2%까지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은 비상사태다 라고 외치는 거대한 사이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연준은 남아있던 실탄을 그냥 몽땅 쏟아부어서 단 3개월 만에 금리를 0%까지 내려버립니다.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전례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부회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준이 전통적인 실탄을 모두 소진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경제를 구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무기가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정말 막막했겠죠. 자, 그럼 역사적 배경은 봤으니까 이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경제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아니, 금리가 0%가 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로금리 하한, 영어로는 Zero Lower Bound, 줄여서 ZLB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명목금리가 0이라는 바닥, 로어 바운드에 딱 부딪혀서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게 제로금리 하한입니다.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 전통적인 금리 정책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왜 무용지물이 되는지 알려면 이 중요한 수식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피셔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화면에 크게 보이죠? 여기서 R은 실질이자율, I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명목이자율, 그리고 이 그리스 문자 파이는 예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예상 물가 상승률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비나 투자 결정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건 눈에 보이는 명목이자율 I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적인 이자 부담, 바로 이 R입니다.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조정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이 실질금리 R을 움직이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수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Rn, I-파이. 만약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명목금리 I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대체 어떻게 실질금리 R을 움직여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제로금리 하한에서 중앙은행이 딱 마주하게 된 거대한 딜레마였습니다. 명목금리가 0에 딱 묶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실질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돼요. 실질금리가 그냥 마이너스 파이가 되어버리니까요. 둘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만약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이 2%라면 파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명목금리 I는 0인데도 실질금리 R은 0 빼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오히려 플러스 2%로 올라가 버립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0까지 내렸는데 실제 이자 부담은 오히려 드러나는 최악의 악순환, 바로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적인 제로금리 하한의 시대가 실제 데이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지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제가 가리키는 부분을 잘 따라와 보세요. 2008년 말 금리가 마치 절벽처럼 수직으로 뚝 떨어져서 바닥에 딱 붙어버리죠. 그리고 이 상태가 무려 2015년 말까지 거의 7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바로 제로금리 하한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는가 싶더니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빵 터지자 다시 한번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중앙은행이 왜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 그래프 하나에 그 절박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실탄이 모두 떨어지자 중앙은행들은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을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새로운 무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선제적 안내와 양적 완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요.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선제적 안내라는 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새로운 무기식이나 되는 건가요? 오,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맞아요. 이건 말로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신뢰를 담보로 한 아주 강력한 약속이에요. 이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단순히 금리라는 다이얼을 돌리는 기술자를 넘어서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2008년 12월 연준이 제로 금리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for some time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게 선제적 안내의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시장에 걱정 마라.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다시 망가뜨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준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다음은 양적 완화, 그 유명한 Q입니다. 선제적 안내가 말로 하는 정책이라면 이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정책이에요. 중앙은행이 아예 시장의 선수로 뛰어서 국채 같은 장기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 금리, 즉 장기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의 설비투자대출 같은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단기 금리가 0일 때 장기 금리를 직접 타격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가 지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 이제 딱 보이시죠?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 무기가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제약에 부딪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미래의 기대를 관리하는 선제적 안내와 장기금리를 직접 움직이는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죠. 이 문제, 제약, 해결책의 흐름,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폐금융론이라는 학문은요,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와도 같습니다. 오늘처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이 렌즈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안개처럼 뿌옇기만 하던 경제 뉴스의 맥락이 선명하게 보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이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